검진에서 혹소견이 나왔다고 들은 순간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힘을 잃었다. 접수 창구의 전광판이 번호를 부르는데 자신의 차례가 다가와도 몸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손에 쥔 번호표는 땀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리고 창구 앞 꽃무늬 비닐장갑이 비치는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가고 결국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다. 내일 얘기하자. 회의 중이야. 벨이 끊기자 복도의 공기가 더 얇아졌다. 전날 저녁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미역국이 이지근하게 식어가던 장면이 겹쳐 보였고 그릇에 맺힌 얇은 기름막처럼 마음도 얇게 갈라졌다. 복도 끝에서는 휠체어가 지나가고 안내 방송이 단정한 목소리로 층과 과를 알려주었다. 옥부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두 손을 포겠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젊을 때 공장에서 서서 일하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지 발끝에 힘이 들어가다 말았다. 남편이 떠난 34 이후 아들 하나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 문득 무게를 바꿔 달려들었다. 나는 괜찮다. 늘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오늘은 그 말의 끝이 허공에 걸렸다. 누군가가 옆에만 앉아 있어도 숨이 조금은 덜 가쁠 텐데 빈 의자는 생각보다 더 넓고 더 춥다. 그때 접수창구 앞에서 누군가와 어깨가 살짝 부딪혔다. 미안합니다. 하는 젊은 목소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반지하에 산다던 신혼부부였다. 며칠 전 같은 병원에서 스쳐본 얼굴들이라 낯설지 않았다. 아내로 보이는 다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차시네요. 남편인 진우가 카페에서 받아온 듯한 따뜻한 물컵을 내밀었다. 종이컵 겉면에 골이 손바닥을 데우는 동안 옥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야. 조직검사 결과만 들으면 된대. 말끝이 스스로도 낯설게 떨렸다. 다은은 옆자리 의자를 당겨 앉았다. 진우는 창구 번호를 대신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서서 기다렸다. 옥부는 괜히 가방을 여닫았다. 설탕이 조금 들어간 사탕이 하나 나왔고 그녀는 그 사탕을 다은의 손에 쥐어주려다 멈췄다. 젊은 사람한테 이런 걸 왜 주려 하니? 속으로 투덜대며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말 대신 작은 기침이 나왔다. 다은이 휴지를 건네고 진우가 자동혈압계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들은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고 필요한 것을 먼저 가리켰다. 이런 종류의 배려는 오래된 집의 스위치를 더듬는 손과 닮아 있었다. 말해주지 않아도 손이 먼저 길을 찾았다. 번호가 불렸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자는 선선한 바람처럼 뒤로 밀렸다. 의사는 차트 위 바코드를 확인하고 사진을 바꾸며 설명을 시작했다. 혹의 모양이 이렇고 위치가 이렇고 수술을 하면 좋겠다고 대체로 예후가 좋다고 의사의 말은 차분했고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를 반복했다. 보호자 연락처란을 보던 의사가 잠시 시선을 멈췄다. 직계가족이 맞으시죠? 라는 물음에 옥부는 애써 웃었다. 아니요. 있는데 오늘은 못 왔어요. 마지막 단어가 유난히 작아졌다. 문을 나서자 다은과 진우가 거의 동시에 다가왔다. 괜찮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두 목소리가 겹치자 옥부는 괜찮다를 먼저 꺼냈다가 괜찮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다시 삼켰다. 의사가 말하길 수술하면 된대. 준비만 잘하면 된대. 그녀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단단했다. 다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가고 진우의 입가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그제야 옥부는 자신의 손이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아주 조금 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선 그림자 세 개가 서로 겹쳤다가 떨어졌다. 사람의 그림자가 맞닿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덜어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옥부는 휴대폰 시간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다시 걸까 망설였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누르지 않았다. 내일 얘기하자는 말이 오늘을 지우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대신 다은이 손목을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시면 따뜻한 것 좀 드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약은 저녁에 꼭 챙기시고요. 진우가 덧붙였다. 대중교통 타지 마세요. 택시 타고 가실 수 있게 잡아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지시가 아니라 안내였고 배려였다. 옥부는 몇 번이나 고맙다를 되뇌었다. 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바깥 공기가 목에 닿았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었지만 코끝에 약간의 햇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택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길지 않았다. 다은이 옆에서 속도를 맞추고 진우가 한 발 앞서 문을 열었다. 택시 문턱을 넘을 때 옥부는 잠깐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고맙다는 표정이 눈에 맺혔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고 진우는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움직이자 두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뒤로 밀렸다. 집으로 가는 길, 옥부는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고 운전기사는 볼륨을 아주 조금 줄였다. 신호에 멈춰 서 있을 때 그녀는 전화기에 최근 통화를 한 번 더 내려다봤다. 숫자와 이름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그 사이에 다은과 진우의 번호는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연락처를 만들었다. 잠시 멈추다가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다. 다은, 진우, 이렇게만 적었다. 옆자리의 사람, 그런 뜻을 혼자만 아는 이름으로 붙여두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탁한 실내 공기가 맞았다.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식탁 위에 어제 먹다 남은 그릇이 있었다. 굵은 얇은 막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었다. 옥부는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물을 틀었다 끄고 잠깐 멈춰 섰다. 빈집의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왔다.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 복도 끝 시계 초침이 찍는 소리, 옆집 현관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를 지나 작은 안도의 숨이 섞였다. 오늘은 아주 조금 덜 춥다. 병원 복도의 빈 의자에 누가 앉았는지를 떠올리자 마음속 의자에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결은 더 차분해졌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목을 주무르며 하루를 더듬었다. 혹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무서웠지만 결과를 듣는 순간의 떨림은 이제 기억 속 어딘가로 물러나 있었다. 대신 오늘 슬며시 다가와 손을 잡아준 체온이 남아 있었다. 이름을 묻기도 전에 내미는 물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을 맞춰주는 걸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베개 위로 고개를 기댔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아주 작은 글씨로 가슴 안쪽에 적혔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한동안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면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불안의 결로 서 있던 밤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는 밤으로 바뀌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일을 혼자 통과하지는 않으리라는 예감이 어둠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네모난 얼룩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작은 점처럼 마음이 가만히 앉았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다. 오늘 그 자리에 채훈이 앉았다. 그리고 옥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오늘 덜 외로웠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 다은과 진우도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사려 깊은 부부가 내 결과에 맞추었다는 것쯤은 쉬이 알 수 있었다. 조직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양성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한마디가 옥분의 귓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고
그래프와 영상 사진을 번갈아 가리키며 절제 부위를 짚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의사의 말은 들리지만 마음은 병원 바깥에 남겨진 것처럼 멀리서 울렸다. 보호자분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잠시 입을 다문 옥부는 한참 빼야 대답했다. 아들이 요즘 좀 바빠서요. 제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의사는 잠시 펜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원칙상 직계 가족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 동의나 응급 상황 시 연락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옥분의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갔다. 그럼 일단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애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혹시 함께 오신 분은 없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었지만 옥군의 마음 한 구석을 찔렀다. 함께 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부끄럽게 느껴졌다. 손가락을 맞잡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병원 창문 밖에서 햇빛이 복도 끝까지 길게 비치고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진료실을 나서자 다은과 진우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은 손에 물이 맺힌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진우는 접수창구 근처를 서성이며 의료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결과 괜찮으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들의 말이 겹쳤고 옥부는 잠시 웃었다. 괜찮대. 수술만 하면 된대. 그러나 웃음은 길지 않았다. 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술이면 보호자 등록하셔야 할 텐데요. 아드님은 오세요? 그 말에 옥분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애는 바쁘다네.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뭐. 말을 마친 그녀는 오히려 두 사람을 향해 이안한 웃음을 지었다. 다은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저희가 내일 다시 올게요. 수술 일정 잡히면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은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건네는 일상의 약속처럼 들렸다. 옥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원 바닥에 길게 겹쳤다. 며칠 뒤 수술 일정이 확정되어 입원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옥부는 잠시 망설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요 며칠간 반지하 부부와는 오며 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반찬도 해다주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혹시 입원하실 때 아드님 못 나오시면 저희와 함께 가세요. 그날 저녁은 혼자 하염없이 울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다. 이내 생각을 접고는 다은의 번호를 눌렀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을까?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다은은 묻지도 않고 바로 말했다. 네, 어머님. 몇 시에 뵐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옥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입원 당일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붐볐다. 수술 대기표가 벽에 붙고 간호사들이 서류를 나르고 있었다. 옥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 환자 팔찌가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김옥분 환자분, 동행자분 계신가요? 다은과 진우가 동시에 들어왔다. 다은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진우는 병원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 금식 잘 지키셨어요? 다은의 말에 옥부는 피식 웃었다. 그걸 또 확인하러 왔니?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확인하다가 두 사람의 이름을 눈으로 훑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제가 보호자예요. 진우가 대답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트에 작은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그 한 줄이 적히는 순간 옥군의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 옆에 새겨진다는 건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뜻이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심장 모니터의 소리와 복도 끝, 간호사의 발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낮은 대화가 병실의 공기를 채웠다. 진우는 작은 테이블 위에 약 봉지를 정리했고, 다은은 미지근한 물을 데워 컵에 따라 두었다. 옥부는 머리맡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챙기니? 가족도 아닌데.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가족이 아니라도 같이 있으면 그게 가족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대답에 옥군의 입가가 천천히 풀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소리는 줄어들고 링거의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침대 옆 의자에 다은이 정리를 하고 있고 진우는 복도 끝에서 간호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다. 이따금 다은이 이불 끝을 다듬었다. 그 손끝의 조심스러움이 마치 오랜 세월 자신이 기다려온 위로처럼 느껴졌다. 잠결에 옥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래전 그가 밤늦게 들어와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참 강하네. 근데 가끔은 누가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생했다. 눈을 떴을 때 옆자리 의자에는 다은의 코트가 접혀 있었고 진우의 노트북이 덮여 있었다. 그들의 물건이 병실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링거 교체하러 왔어요. 간호사가 나가자 다은과 진우는 짐을 챙겼다. 내일 수술 시간에 맞춰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다은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불 정리만 하고 갈게요. 두 사람의 작은 대화가 병실 안을 덮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눈을 감았다. 병실 안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새벽이 지나고 첫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옥부는 느릿하게 몸을 돌렸다. 그때 깨달았다. 피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온기라는 것을.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 비어있던 옆자리의 법칙이 새로 써졌다. 누군가가 다가와 말없이 옆에 앉아준다면 그 순간 이미 가족이었다. 옥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병실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고 있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고 옥부는 회복실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머리가 멍했지만 다은의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의식이 또렷해졌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다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진우는 간호사에게 회복 상태를 묻고 의료비 명세서를 챙겼다. 옥부는 수술대 위에 눕기 전보다 훨씬 작아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말없이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다. 퇴원 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었고 병실 문 앞에서 다은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면 푹 쉬셔야 해요. 찬물은 절대 안 돼요. 진우는 자동차 문을 열어주며 계단 오르실 때 천천히 일어 서두르지 마세요 하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문을 여는 순간 묵은 공기가 밀려나왔다. 창문을 활짝 여니 먼지 사이로 햇살이 퍼졌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섞여들었다. 다은은 마스크를 벗고 창문 틀을 닦았고 진우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다. 오늘은 환기부터 내일은 청소기 돌려요. 옥부는 현관 근처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움직이는 사람 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은 갑자기 살아나는 듯했다. 다은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투명한 용기들이 줄 맞춰 놓여 있었고 각각의 라벨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3월 5일 미역국, 3월 6일 단백질 반찬, 3월 7일 미음. 이건 저희가 어제 만들어 왔어요. 다은의 말에 옥분이 눈을 크게 떴다. 너희가 그걸 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리와 다은이 전공이에요. 저는 설거지는 잘합니다. 주방엔 은은한 미역 냄새가 돌았다. 다은이 국을 덜어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큼만 드세요. 염분 낮췄어요. 옥부는 국을 떠서 한 모금 삼켰다. 미지근한 국물에 미역향이 스쳤고 입안에 따뜻한 감각이 번졌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끓여준 음식을 먹는 일. 식탁에 둘 이상이 앉는 일. 그리고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낯설었다. 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래 묵은 허기가 조금씩 풀렸다. 맛있네. 그녀의 한마디에 다은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에요. 간 맞추느라 3번은 맛봤어요.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다은은 식탁을 닦고 진우는 약봉지를 하나씩 꺼내 약통에 담았다. 날짜별로 정리된 약봉지 위에 큰 글씨로 아침, 점심, 저녁이 적혔다. 진우는 말없이 옥분 앞에 물 한 컵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길을 바라보다가 문득 숨을 들이켰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혼자 해도 돼. 그러자 다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혼자 다 하시려면 더 힘드시잖아요. 같이 하면 쉬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하나 열렸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 도움을 받는 법을 잊은 세월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집안일을 챙겼다. 진우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다은은 약 시간표 옆에 응급 연락처를 붙였다. 글씨는 반듯했고 밝았다. 그 작은 메모들이 집의 벽을 새롭게 채웠다. 옥부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만은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다. 두 사람을 배웅한 뒤 옥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그들이 내려가는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지고 복도 불이 켜졌다 꺼졌다.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낯선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부엌엔 반찬 냄새가 남아 있었고 냉장고 안의 용기들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보온병은 여전히 따뜻했다. 손바닥으로 그 온기를 느끼며 옥부는 의자에 앉았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조용히 삼켜졌다. 밤이 깊어지자 오래된 서랍이 마음을 불렀다. 옥부는 서랍을 열고 금기 서류와 도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꺼냈다. 종이는 세월에 눌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느끼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래전 두 사람이 작은 식당을 열던 날의 기억이었다. 가게의 이름을 뭘로 할까? 묻던 남편의 웃음. 그리고 그가 문틀에 간판을 걸며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들렸다. 이 가게 주인은 너야, 옥분이. 그때는 장난으로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엔 사랑과 신뢰가 섞여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한 문장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다. 서류를 내려다보던 옥부는 펜을 들었다.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길어졌다. 반지하 신혼부부, 자신이 아플 때 곁을 지켜준 그 사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데우고 약을 챙기던 손길, 그 온기들이 머릿속에 이어졌다. 집이라는 것은 벽과 문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그 안을 채우는 마음이 있어야 집이었다. 옥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 집을 저 마음에게 주자. 말끝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결심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집을 이제는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 그것은 포기나 희생이 아니라 감사였다. 새벽이 가고 창밖이 옅어질 무렵 옥구는 탁상 위 달력을 펼쳤다. 내일, 변호사, 구청, 인감, 서류.
작은 글씨로 할 일을 적었다. 오래 미뤄온 일들이었다. 그녀는 알람을 맞추고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의 불빛 자국이 희미해지고 바깥에서 봄밤의 바람이 불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이 가게 주인은 너야, 옥분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그 이름을 새로운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진통제를 챙겨 먹고 얇은 코트를 걸쳤다. 다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전에 서류 좀 정리할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니? 바로 답이 왔다. 네. 어머니, 몇 시에 갈까요? 진우에게도 알림이 떴다. 같이 갈게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셋은 점심 무렵 작은 로펌 사무실에 도착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고 대기실에는 법령집과 얇은 소책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첫인상이 차분했다. 옥분의 건강 상태를 묻고 의자 등받이를 조금 뒤로 젖혀 주었다. 어떤 결정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변호사의 말이 조용히 방안을 채웠다. 옥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이 들어서인지 생각이 많았어요. 내게 남은 게 아파트 하나와 빌라인데 그걸 어떻게 남길지 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전, 증여와 유언 중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지요? 옥분은 잠시 다은과 진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유언을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치며 설명했다.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이 까다롭고 분실 위험이 큽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하시죠.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증인은 2명 필요합니다. 수익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저희 직원 2명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유언의 내용을 정리해 오셨다면 더 좋고요. 옥분은 준비해온 작은 메모를 꺼냈다.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첫째, 4명의 아파트는 더 이상 무상거주를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들 부부가 원한다면 정시 임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를 돕겠습니다. 둘째, 4명의 빌라와 예금 전액, 그리고 아파트 모두 다은과 진우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아플 때 곁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대한 내 답입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찬찬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아드님과의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옥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수하겠습니다. 공증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통유리 너머로 오후 햇살이 번졌다. 신분증과 인감이 확인되고 유언장의 초안이 읽혔다. 옥분은 문장 하나하나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2명이 자리를 잡고 공증인이 조항을 다시 낭독했다. 마지막 서명 칸에 이름을 적는 순간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떨리는 획이었지만 한 글자도 그리지 않았다. 도장을 찍고 손을 떼자 어깨에 힘이 빠졌다. 옥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종이가 차갑지 않았다. 오래된 짐을 내어놓던 그 감각이 다시 왔다.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 끝 벤치가 비어 있었다. 옥분은 다은과 진우를 앉혔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 말만 하려던 마음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차분히 말이 이어졌다. 내가 오늘 유언을 바꿨다. 내 재산을 너희에게 남기기로 했다. 아파트, 빌라와 예금은 전부. 너희가 놀라지 않을까 싶었지만 내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너희가 해준 일들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잡아준 일, 밤새 옆 의자를 채운 일, 냉장고를 채운 일, 약 시간을 지켜준 일, 그 모든 게 내게는 집이었고 가족이었다. 그러니 받아라. 고맙다는 말 대신 나는 이 방법을 택했다. 다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 겨우 나왔다. 진우도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그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있었을 뿐이에요. 받으라고 하시면 더 열심히 모시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큽니다. 옥부는 미소를 지었다. 크고 작고는 내가 정한다. 내 삶이 여기 닿았다. 너희가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 그저 서로를 지킬 규칙을 만들자. 가게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계약을 쓰고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자. 말로만 가족이라 하지 말고 일상의 문장으로 서로를 묶자.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늦겨올 햇살이 기울었다. 신호에 멈춘 차 안에서 옥구는 손가락으로 도장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다은이 100m 너머로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옥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마음이 빈 사람의 것일 테지. 내 마음은 지금 가득하다. 진우가 작게 웃었다. 그럼 저희도 가득 채워서 살게요. 빈 의자 남겨두지 않게 늘 먼저 앉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옥군의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등불이 켜지는 소리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직 따뜻한 보온병이 식탁 위에 있었다. 다은이 주방을 정리하고 진우가 내일 병원 외래 예약을 확인했다.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옆에는 작은 글씨가 적혔다. 오전 9시 상처 소독, 물 충분히. 식탁에 앉은 옥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늘의 결정은 종이에만 남지 않았다. 숨과 손과 말에 남았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움직임이 환하게 느껴졌다. 밤이 오자 집안이 잠잠해졌다. 두 사람을 배웅하고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고요 안에는 낯선 빛이 섞여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님, 내일 오전 서류 정리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건 목록 적어주세요. 다은, 진우. 그 아래 빈칸에 옥부는 조용히 적었다. 인감, 신분증, 통장, 의료비 영수증, 계약서 초안.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나를 더 적었다. 함께 밥 먹을 것.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숨이 고르게 길어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네모난 얼룩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이라는 글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시 말해보았다. 피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온기였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옆 의자에 먼저 앉는 일이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꿈결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먼 발치가 아니라 옆집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밝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덜 외로웠다. 아니, 그 행복한 소란이 외롭지 않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소문이 아니라 빨간 테두리에 봉투가 먼저 왔다.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사용대차 해지 통보. 아들 내외의 우편함에도 똑같은 봉투가 꽂혔다. 60일 내명도 또는 시세에 맞춘 정식, 임대 전환, 협의 기한과 연락처가 또렷했다. 며느리는 곧장 은행으로 갔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임대차 계약이 없고 집주인 사용대차 해지 통보가 접수된 주소라 보증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옥분의 빌라로 올라왔다. 5층.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오르며 오래된 현관등을 스쳤다. 1층 간판에는 옛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옥분 식당. 그릿한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바랬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먼저 들이닥쳤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내용 증명이라뇨. 우리더러 나가라고요.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접수번호와 날짜가 선명했다. 옥부는 바로 변명하지 않았다. 부엌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라. 숨부터 고르고. 둘은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거주라 해도 가족끼리. 이렇게 일방적으로. 며느리의 말이 이어지려다 멈췄다. 냉장고 문에 붙은 복약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침 8시와 저녁 8시 옆에 체크 표시가 빼곡했다. 전화번호 2개가 굵게 적혀 있었다. 다은, 진우. 아들은 욕실로 걸음을 옮겼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샤워 손잡이는 옥분이 짚기 쉬운 위치에 옮겨져 있었다. 현관에는 방문용 슬리퍼가 2켤레, 식탁 한쪽엔 귀여운 글씨로 영양제며 약봉투며 복약 방법이 또 적혀 있었다. 뚜껑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저녁, 약 후, 생강차 반 컵. 분노의 기세가 조금씩 꺾였다. 며느리는 봉투를 다시 움켜쥐고 물었다. 그래도 이건 지나칩니다. 왜 미리 한마디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옥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말했어도 내 대답은 내일이었겠지. 내일 얘기하자. 내일 오겠다. 내일 전화하겠다. 그 내일이 내겐 너무 길었어. 며느리가 눈을 흘겼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무상으로 열쇠를 쥐어줬다. 내들 신혼 내내 관리비도 내가 맡았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병원 복도 옆 의자는 늘 비어 있었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마지막 힘으로 말을 꺼냈다. 우리가 나쁜 건 알겠는데 당장 집을 비우라는 건. 옥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쓸었다. 비우라는 말만은 아니다. 선택지가 적혀 있지 않니? 첫째, 60일 내 명도. 둘째, 시세에 맞춘 정식 임대 계약. 셋째, 내 형편에 맞는 보증부 월세를 내가 조정해서 제한. 무엇을 택하든 이번엔 서류를 갖추자. 말뿐인 가족 말고 책임지는 성인으로. 멈칫하던 며느리의 어깨가 내려갔다. 우린 담보로 대출 갱신하려고 은행도 갔는데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담보는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고 너희는 내 아파트에 무상거주만 해온 거다. 지금은 그 무상거주를 끝내는 거고. 거실 저편. 빌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옥부는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살아온 시간엔 이 빌라가 있다. 1층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새벽마다 불을 켜던 손이 있다. 그 손이 이제는 떨린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다. 내 아파트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쓰고 이 빌라 1층은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문을 열겠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다. 다은, 진우 그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그래. 지하에 사는 부부다. 옥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사판에서 굴러서 사람은 잘 본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낮춰주겠다. 내 이름 대신 규칙을 붙일 거다. 영업시간, 안전관리, 임대료 인상률. 내가 사장이고 그 아이들이 경영하도록 할 거다.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냉장고의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종이를 다시 제자리에 붙였다. 접착면이 한번 흔들렸다가 딱 달라붙었다. 며느리가 낮게 물었다. 우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은 돌아가라. 옥분이 답했다. 일주일 안에 선택을 알려라. 정식, 임대든, 명도든. 계약서에 사인할 때 너희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미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줬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가 내 몸으로 내 집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름으로 너희 삶을 지켜라. 현관으로 나서는 길. 신발장 위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내일 9시 소독 같이 가요. 다은, 진우.
며느리는 그 글씨를 한 번 더 읽고 눈을 내리깔았다. 아들은 문턱에서 멈춰섰다. 엄마, 미안해.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미움은 오래 두지 않겠다. 다만 내 결정은 바꾸지 않는다. 문이 닫히고 계단 아래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오르내렸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복약표의 체크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보온병의 미열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옥부는 오래된 간판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다. 빈 의자에 먼저 앉은 손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옥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용대차 해지 이후 임대계약서 초안, 보증부 월세 제한서, 장기임대 표준안, 그리고 빌라 1층 장기임대 조건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규칙을 세우는 일은 차갑지만 그 규칙이 지키는 것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을 끄자 엘리베이터의 낮은 웅음이 멈추고 집에는 자신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러나 그 숨은 더 이상 얇지 않았다. 내일 아침 또박또박 사인을 할 손을 상상하며 옥부는 눈을 감았다. 봄은 다시 찾아왔다. 빌라 1층에 새 간판이 걸렸다. 옥분 꽃집. 예전 식당 간판 자리를 그대로 썼다. 오래된 나무틀을 닦고 글씨만 새로 붙였다. 금색 대신 연한 흰색. 그 위에 다은이 직접 쓴 이름이었다.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식당 하시던 그분이 아직 계시네. 이번엔 꽃집이래요. 웃음이 문 앞에서 섞였다.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옥분은 퇴원 이후 다은 징후는 5층으로 거처를 옮겼다. 창문에 화분을 걸었다. 햇빛이 들면 다은이 물을 주고 해가 지면 진우가 커튼을 닫았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서로의 하루를 엮었다. 욕실에는 칫솔이 셋, 식탁에는 밥그릇이 셋, 설거지통에는 언제나 그릇이 3개였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을 그녀는 미처 몰랐다. 꽃집은 소박하게 열렸다. 다은은 전공을 살려 꽃을 다듬었고 진우는 포장과 계산을 맡았다. 옥부는 아침마다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맡았다. 손에 묻는 흙냄새가 나쁘지 않았다. 사장님, 물 너무 주면 썩어요. 다은이 장난스럽게 말하면 옥부는 코웃음을 쳤다. 물은 줘야 크지. 세 사람의 웃음이 가게를 채웠다. 향기와 웃음이 겹쳐져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동안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고맙습니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옥부는 아무 말 없이 수건 2장을 건넸다. 젖은 어깨 닦아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건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미움이 남았지만 원망은 이상하게 사라졌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날카로움보다 다음과 진우의 말투가 조금씩 섞여 있었다. 사람은 결국 갚는 존재였다. 며느리는 가게 앞 간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옥분꽃집 이름이 참 예쁘네요. 내가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옥분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름이 간판으로 걸린 건 식당 때 이후 처음이다. 그땐 남편이 달아줬지. 이 가게 주인은 너야. 옥분이 하셨죠? 며느리의 말에 옥분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 그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요, 어머니. 며느리가 덧붙였다. 이젠 그 말 그대로 되셨네요. 이 가게 주인은 정말 어머니네요. 아들은 가게 문 옆에서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필요하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괜찮다. 나도 일할 힘은 남았다. 그리고 잠시 후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왔네. 이번엔 내일이 아니네.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가게 문 앞 화분에서 빗물이 흘러내렸다. 진우가 유리를 닫고 다은은 새 꽃다발을 포장했다. 옥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끝에 남은 흙이 햇빛에 반짝였다. 예전 식당의 냄비와 불판 대신 꽃잎과 리본이 놓였다. 다은이 포장을 마친 꽃다발을 내밀었다. 오늘 첫 손님이에요, 어머님. 옥부는 그 꽃을 받아 들고 말했다. 내 이름이 이렇게 향기 날 줄 몰랐네. 가게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꽃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복약표 대신 달력이 붙어 있었다. 외래 일정이 적혀 있던 자리에는 손님 예약 시간이 적혔다. 오전 10시, 결혼식 꽃다발 오후 3시, 장례식 근조화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꽃은 늘 피어 있었다. 밤이 되면 세 사람은 가게 불을 끄고 5층으로 올라왔다. 진우는 매출표를 정리했고 다은은 다음날 쓸 꽃을 물에 담갔다. 옥부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내일은 국 끓일까? 좋아요. 미역국이요. 다은이 대답했다. 진우는 장난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럼 전 설거지 담당입니다. 내가 제일 고생이네. 옥분이 웃었다. 식탁 위에는 3개의 찻잔이 있었다. 입차의 향이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옥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부드럽게 섞였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곁이지. 진우가 맞장구 쳤다. 그 말 간판 밑에 써둘까요? 아니. 옥분이 웃었다. 그건 우리 셋만 알면 돼. 그날 밤 빌라 위층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바깥 공기는 꽃향기로 가득했고 창가에는 새벽 바람이 닿았다. 냉장고 문에는 여전히 한 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님, 약 시간 맞춰 챙기세요. 다은 진우. 그리고 그 글씨는 오래도록 남았다. 피보다 가까운 것은 곁.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녀는 오늘도 꽃향기 속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다.